어머님은 이가 안 좋아서 어차피 고기 못 씹으시잖아요? 며느리는 최상급 한우 세트를 등 뒤로 숨기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제 앞에는 유통기한이 다 된 식용유 2병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친정 엄마는 이번에 칠순이라 특별히 챙겨야 해요. 같은 엄마라도 급이 다르잖아요. 바닥에 나뒹구는 식용유 병을 보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던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오늘 제게 던진 이 식용유가 며느리의 인생을 지옥 불구덩이로 미끄러뜨릴 기름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개밥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시어머니가 준비한 피보다 진하고 돈보다 무서운 참교육. 과연 며느리는 어떤 참교육을 받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추석을 앞둔 늦여름의 습한 공기가 반지하 방 창문을 타고 넘어 들어왔습니다. 박말순이 눅눅해진 장판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최미진이 보낸 명절 선물이라기에 아침부터 목을 빼고 기다리던 참이었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기대에 찬 손길로 테이프를 북 뜯어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내용물이 드러나자 말순의 주름진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 식용유 2병. 말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식용유 병을 들어 올려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말순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걸 보냈어. 이걸 선물이라고. 말순이 식용유 병을 방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기는커녕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명절인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삭신이 쑤시는 걸 참아가며 담가둔 물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아들 박동훈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마늘장아찌와 깻잎 무침도 반찬통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말순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앞이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정문을 지키고 서 있던 경비원이 말순을 가로막았습니다. 경비원이 말순의 허름한 몸빼 바지와 머리에 인 보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여기 입주민 아니시죠? 아니, 우리 아들 집에 왔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해? 카드키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몇 동 몇 호시냐고요? 105동 1502호야. 박동훈이라고 의사선생 집이야. 경비원이 코웃음을 치며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도 잡상인이 할머니인 척하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내가 잡상인으로 보여? 나 여기 사는 박 원장 엄마라니까. 말순이 보따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경비실 인터폰으로 한참 만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동훈아, 나다. 애미다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명절이라 반찬 좀 가져왔다. 문 좀 열어다오. 인터폰 너머로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겨우 차단기가 열리고 말순이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조경 사이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105동 현관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 앞에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팻말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15층을 걸어서 올라가라고? 말순이 짐을 고쳐 메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꾹 참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을 때야 겨우 15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말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현관문 안쪽에서 며느리의 하이톤 웃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호호, 역시 엄마밖에 없어. 진짜 최고야. 행복해 보이는 웃음소리에 말순이 잠시 숨을 고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최미진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나오다 문 앞에 서 있는 말순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깜짝이야. 미진이 뒷걸음질 치며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 손에는 황금색 실크 보자기 꾸러미가, 다른 한 손에는 부피가 큰 스티로폼 박스와 재활용 쓰레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진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눈을 흘겼습니다. 어머님, 인기척이라도 좀 내시지. 귀신같이 서 계시면 어떡해요? 벨 누르려던 참이었다. 너 어디 가냐? 말순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황금색 보자기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미진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보자기를 등 뒤로 슬그머니 감췄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 버리러. 미진이 허둥대다가 들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박스가 바닥에 뒹굴며 뒤집혔고 붙어있던 운송장이 말순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여 운송장에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최상급 한우 갈비 세트.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여사라면 미진의 친정 엄마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박스는 비어 있었지만 미진이 등 뒤로 숨긴 황금색 보자기의 묵직한 부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자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너, 그거 뭐냐? 저 박스에 있던 거 저 보자기에 옮겨 담은 거냐? 미진이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옷가지예요. 거짓말 마라. 친정 엄마한테는 한우갈비 알맹이만 쏙 빼서 챙겨가고 시어머니한테는 유통기한 다 된 식용유를 보내. 말순의 목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진이 얼굴을 붉히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 좀 낮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들으라고 해라. 내가 부끄럽냐? 네가 한 짓은 안 부끄럽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은 이가 안 좋으셔서 고기 못 씹으시잖아요. 친정 엄마는 이번에 칠순이라 특별히 챙긴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미진이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자 말순이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가 안 좋아서? 내가 언제 고기 싫다고 했냐? 너희들 먹을 때 뼈다귀 하나라도 내밀어 본 적 있어? 아휴, 진짜. 왜 오셔서 또 이러세요? 좋은 날에.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아들 동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동훈이 씩씩거리는 어머니와 곤란해하는 아내를 번갈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오셔서 왜 또 미진이 잡고 계세요? 동훈아, 너 이거 봐라. 내 처가 나한테. 아, 됐어요. 엄마,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꼭 이러셔야 해요? 동훈이 말순의 말을 툭 자르며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동훈이 말순의 손에 지폐를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택시비 드릴 테니까 그냥 가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뭐, 지금 나보고 가라는 거냐? 이 보따리는 풀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반찬 가져오셨으면 거기 두고 가시면 되잖아요. 미진이가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가세요 좀.
동훈이 말순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우고는 미진의 등을 떠밀어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미진이 들어가며 쾅 소리가 나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말순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지폐가 말순의 자존심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의사까지 만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작 아내 치마폭에 쌓여 늙은 어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래, 내가 헛살았구나. 헛살았어. 말순이 현관문 옆에 놓아둔 반찬 보따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정성스레 싼 보자기 매듭이 풀리며 반찬통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말순이 복도 창문으로 다가가 화려하게 빛나는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말순이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김 변호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한 목소리에 말순이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준비해둔 서류 가져와. 네,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십니까? 그래, 당장.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말순이 전화를 끊고 닫힌 아들 집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돈 보고 침 흘리는 것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말순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말순의 지팡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7시 박말순이 다시 아들 박동훈의 아파트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어젯밤의 모욕을 곱씹으며 잠 한숨 못 잤지만 그래도 명절 차례는 지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의무감이 말순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갈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말순이 코끝을 스치는 냄새에 잠시나마 마음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주방 쪽이 요란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 서너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실을 둘러보니 며느리 최미진은 소파에 길게 누워 얼굴에 하얀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만 살짝 들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문 열려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다 누구냐? 무슨 잔치라도 벌이는 거냐? 아휴, 요즘 세상에 누가 촌스럽게 집에서 지지고 볶고해요. 출장 뷔페 불렀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요. 미진이 팩이 떨어질까봐 입만 옴싹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출장 요리사들이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고 철수하자 미진이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싱크대에는 요리사들이 쓰고 남은 기름진 프라이팬과 냄비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미진이 허리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숙이질 못하겠네요. 뒷정리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설거지 솜씨가 깔끔하시잖아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이 많은 걸 다 하라는 거냐? 동훈 씨는 어제 당직 서고 와서 자고 있잖아요. 그럼 환자인 제가 해요? 미진이 뻔뻔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습니다. 말순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아들이 깰까봐 묵묵히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말순이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미진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야. 아휴, 말도 마. 시어머니 오셨어.
아침부터 와서 부스럭거리는데 귀찮아 죽겠어. 빨리 밥 먹여서 보내고 우리끼리 호캉스나 가려고. 응, 냄새나서 곁에 있기도 싫어.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릇에 묻은 기름기보다 더 더러운 말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탁 정중앙에는 친정에서 받았다는 영광 굴비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알록달록한 잡채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자리 앞에는 며칠 전 자신이 가져다 준 쉰 김치와 색이 바랜 두부 조림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멍하니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나. 쿰쿰한 냄새. 지우야, 그럼 못 써. 할머니가 씻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이해해. 미진이 아이들을 나무라는 척하며 말순을 비웃었습니다. 손주들은 의자를 질질 끌며 식탁 끝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 박동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밥그릇에 갈비찜 국물을 비벼 넣기에 바빴습니다. 말순이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동훈을 불렀습니다. 동훈아, 넌 애미가 밥을 먹는지 마는지 안중에도 없냐? 아, 엄마. 맛있게 드세요. 왜 또 시작이세요? 맛있게? 내 앞에 놓인 건 다 쉰내 나는 것들 뿐인데 뭐가 맛있다는 거냐? 내가 보낸 장조림이랑 깻잎은 어디 갔어? 말순이 식탁 위를 샅샅이 훑어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정성껏 졸여서 보낸 소고기 장조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갈비뼈를 툭 뱉어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장조림이요? 그거 너무 짜서 어머님 드시면 혈압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안 내놨어요. 그래서 버렸냐? 아니요. 버리긴 왜 버려요? 우리 강이 줬죠. 강이 밥에 섞어주니까 잘 먹던데요? 미진이 식탁 아래 놓인 게 밥그릇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식탁 아래로 향했습니다. 반려견 강이가 코를 박고 먹고 있는 밥그릇 속에 말순이 밤새 핏물을 빼고 졸여 만든 장조림 고기들이 사료와 뒤섞여 뒹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천벌을 받으련 놈들. 어머님,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애들 놀라게. 미진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순이 양손으로 화려하게 차려진 명절 밥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분노가 말순의 팔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다 먹지 마. 말순이 괴력을 발휘해 밥상을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뜨거운 갈비찜 국물과 잡채가 사방으로 튀며 밥상이 거실 바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미진이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엄마, 노망 나셨어요? 진짜 왜 이러세요? 놀란 동훈이 밥알을 튀기며 말순에게 달려들어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말순이 뒤로 휘청거리다 벽에 부딪혔지만 쓰러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말순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동훈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동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훈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그래, 때렸다. 더 못 때려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개밥보다 못한 대접을 해? 말순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미진이 닦을 생각도 못하고 쏘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치매 검사부터 받아보셔야겠네. 당장 나가세요. 그래, 나 돈 없는 노인네다.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늙은이다. 그래서 너희한테 줄 유산도 땡전 한 푼 없다. 누가 달래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무슨 유산 타령이세요? 이참에 잘 됐네요. 연 끊죠. 미진이 도끼에 찬 눈으로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말순이 바닥에 널브러진 굴비 대가리를 밟고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서늘하고 차가워서 동훈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냐, 소원대로 해주마. 오늘부로 너희와 나는 남이다. 내 장례식장에도 얼씬거리지 마라. 아휴, 무서워서 살겠나. 가세요, 제발 좀. 2번 다시 오지 마시라고요. 미진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말순이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음식물 국물이 튄 낡은 몸빼 바지. 하지만 말순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차 대기시켜. 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렸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말순의 분노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박말순이 아파트 단지 입구대로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음식 국물이 튀어 얼룩덜룩한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노인이 서 있으니 그럴 만도 했지요. 하지만 말순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도로 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차체는 주위의 공기마저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리무진이 말순의 앞에 부드럽게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그는 바로 말순의 재산을 20년 넘게 관리해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절도 있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인 줄 알았던 할머니에게 기사가 딸린 리무진이라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으니까요. 말순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변호사가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말순이 익숙하게 차 안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묵직한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이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말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이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룸미러로 말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아니야.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이 꼴로 내 집에 들어갈 순 없지. 말순이 신경질적으로 몸빼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차 안에는 미리 준비된 최고급 정장과 가발, 그리고 보석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올라가고
말순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밴 낡은 옷을 벗어 던지자 초라한 노인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말순이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쳤습니다. 헝클어진 흰 머리 위로 윤기가 흐르는 단발 가발을 쓰자 방금 전에 그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굵은 알이 박힌 반지까지 끼자 영락없는 재벌 회장님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말순이 보석함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게 나지. 박말순이지. 말순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칸막이를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기품이 넘치십니다, 회장님.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해. 가져오라는 건 가져왔어? 네, 여기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수석에서 길쭉한 상자 하나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색 손잡이가 달린 고급스러운 흑단 지팡이가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꺼내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팡이? 나 아직 2다리 멀쩡해. 이게 왜 필요해? 요즘 회장님께서 호의도 없이 혼자 다니시는 게 너무 불안해서 제가 특수 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손잡이 안쪽에 초소형 위성 GPS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시면 제가 바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요. 위치 추적기? 내가 무슨 치매 노인네도 아니고 만약을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제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죠. 김 변호사의 뼈 있는 말에 말순이 침묵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본다는 걸 김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묵직하면서도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내가 노망난 늙은이 취급 안 받으려면 이런 거라도 짚어서 위험을 보여야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달부터 보류해 두었던 상가 입점 신청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켜서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강남대로에 위치한 말순 소유 빌딩의 1층 상가 도면과 입점 신청서가 떠 있었습니다. 말순이 화면을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신청자 명의에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민석? 며느리 최미진의 하나뿐인 남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우리 며느리 동생 놈 아니냐? 최민석이? 네, 맞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형 카페를 내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권리금 외에 뒷돈까지 챙겨주겠다는 메모도 남겼더군요. 말순이 신청서 비고란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건물주님께 특별 사례비 지급 의사 있음.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사돈 처녀가 내 건물에서 장사하겠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어림도 없지. 감히 날 돈으로 매수하려고 들어?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절 통보를 보낼까요? 당연하지. 그냥 거절이 아니라 영구 입점 불가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려. 말순이 태블릿 화면 위에 전자펜으로 붉은색 X 표시를 크게 그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거절 버튼을 누르는 말순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받아들고는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시하신 대로 박동훈 씨와 최미진 씨의 최근 금융 거래 내역입니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말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들 동훈의 내역에는 바이오 주식 투자 손실 5억, 제2금융권 대출, 대부업체 조회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 미친놈. 의사라는 놈이 주식에 미쳐서 사채까지 끌어다 써?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병원 건물도 담보가 한도까지 찼습니다. 이번 달 이자를 못 막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말순이 가슴을 치며 뒷장으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미진의 내역이었습니다. 친정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차명 계좌 입금 내역. 동훈 몰래 친정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놓은 이중 장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몰래 딴 주머니 차고 아들은 도박이나 다름없는 주식질에 미쳐 있고 아주 환상의 부부네, 환상의 부부야. 말순이 서류를 구겨버리며 치를 떨었습니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일궈놓은 재산을 자식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 문드러졌어. 김 변호사. 네, 회장님. 당장 유언장 수정 공증 절차 밟아. 내 모든 자산, 부동산부터 예금 통장 하나까지 저것들이 10원 한 장 손대지 못하게 막아.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법무팀 소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차는 강남의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차가 들어오자 거수 경례를 하며 전용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초고속으로 올라가 펜트하우스 거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 둘 곳 하나 없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와인 잔을 채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북의 어느 허름한 빌라에서는 최미진의 남동생 최민석이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누나에게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누나, 어떡해. 상가 입점 거절당했어. 수화기 너머로 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거절? 야, 너 돈 더 준다고 했어? 건물주한테 잘 보이게 좀 썼냐고. 썼지. 권리금 말고 따로 챙겨드리겠다고 메모까지 남겼는데 방금 입점 불가 통보 왔어. 그것도 영구 거절이래. 이유도 없어. 동훈의 집 거실 미진이 전화기를 붙들고 씩씩거렸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동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안 된대? 그 건물주가 돈을 싫어한대? 몰라. 민석이가 퇴짜 맞았대. 아오,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오늘 시어머니가 와서 깽판을 치질 않나. 건물주는 또 왜 지랄이야? 미진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인네길래 돈을 준다는데도 싫대? 강남 건물주면 다야? 늙어서 노망났나 봐. 동훈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하여간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것들은 다 똑같아. 재수 없어. 두 사람은 입을 모아 건물주를 욕했습니다. 그 노망난 노인네가 그 재수 없는 건물주가 방금 자신들이 쫓아낸 어머니 박말순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펜트하우스의 말순이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가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액자를 떼어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가족사진 속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말순이 깨진 액자를 밟고 서서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바닥까지 떨어져 봐라. 내 피눈물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다음 날 오후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드레스룸. 박말순이 화려한 실크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몸에 착 감기는 고급 원단의 감촉이 사라지고 늘어난 고무줄 바지와 보풀이 인 티셔츠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말순이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나지. 박말순이지. 저 비단 옷은 영 껍데기 같아서 말이야. 말순이 낡은 운동화 뒤축을 구겨 신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김 변호사가 배치한 경호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순의 행색을 보고 흠칫 놀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외출하십니까?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차 필요 없어. 오늘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올 거니까 따라오지 마. 하지만 회장님, 어제 일도 있고 해서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합니다. 저희가 멀리서라도. 어허, 내가 죄지었어? 감시받게? 내 발로 내가 걷겠다는데 왜들 난리야. 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말순이 혀를 차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걱정 마라. 이 차림으로 나가면 아무도 날 회장으로 안 보니까. 그게 더 안전해. 말순이 아파트를 빠져나와 익숙한 공원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가을볕이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말순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는 노인들. 그 평범한 풍경이 말순에게는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손잡고 걷던 그 시절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영감, 나만 혼자 두고 가니 좋소? 자식 농사는 흉작이고 나는 돈방석 위에서 말라 죽게 생겼는데.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가파른 언덕길 아래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제 몸집보다 2배는 커 보이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 박스와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청년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티셔츠가 살가죽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 바닥을 박차며 미끄러졌습니다. 으아, 으차. 청년이 기합을 지르며 한 걸음 내디뎠지만 경사가 너무 가팔랐습니다. 바퀴가 돌부리에 걸리며 리어카가 휘청거렸습니다. 육중한 무게가 뒤로 쏠리자 청년의 몸이 붕 뜨듯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로 뒤에는 말순이 앉아있던 벤치가 있었습니다. 위험해. 말순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말순이 달려가 리어카의 뒷부분을 2 손으로 힘껏 떠받쳤습니다. 학생, 버텨. 내가 밀어줄게. 할머니, 비키세요. 위험해요. 이거 놓으세요. 청년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어카의 무게는 노인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순의 팔에 격통이 밀려오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우르르 쾅! 리어카가 옆으로 쓰러지며
폐지 더미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말순도 그 반동에 튕겨나가 아스팔트 바닥에 나동그러졌습니다.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살이 까지고 시뻘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할머니. 청년이 쏟아진 폐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새까만 손때가 묻은 장갑을 황급히 벗어 던지고 떨리는 맨손으로 말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제가 힘이 없어서. 됐다. 안 죽었어. 뼈는 안 부러진 것 같으니 호들갑 떨지 마라. 피가 이렇게 많이 나시는데요.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업고 병원 갈게요. 청년이 자신의 셔츠 소매를 찢어 말순의 무릎을 지혈했습니다. 하얀 셔츠가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순이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졌지만 선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고생만 하다간 남편의 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말순에게 등을 내밀었습니다. 엎이세요. 여기서 가까운 정형외과가 저 사거리 쪽에 있어요. 빨리요. 이건 알아. 늙은이 무거워서 허리 나간다. 아니에요. 제발요. 저 힘세요. 빨리요, 할머니. 청년의 간절한 목소리에 말순이 못 이기는 척 등에 엎였습니다. 청년의 등은 땀 냄새와 쇠 냄새가 섞여 났지만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청년은 리어카를 길가에 대충 밀어두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심장 소리와 청년의 거친 숨소리가 맞닿아 쿵쿵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 해는 이미 뉘엿뉘엿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강진우가 절뚝거리는 말순을 부축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치료비랑 약값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 됐다니까 그러네. 자꾸 그러면 내가 더 미안해진다. 아닙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다치신 건데요.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꼭 갚을게요. 진우의 배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가 얼굴이 빨개져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말순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프냐? 아, 아닙니다.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거짓말은. 소리가 아주 우렁차구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나도 출출하던 참이다. 아니, 제가 사드려야 하는데 돈이. 잔말 말고 따라와. 국밥 한 그릇 사줄 돈은 있으니까. 말순이 진우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허름한 순대 국밥집이었습니다. 구수한 육수 냄새가 진동하고 퇴근길 소주 한 잔 걸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말순이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했습니다. 이모, 여기 국밥 특으로 2개 주소. 고기 많이 넣어서. 아유, 할머니 오랜만에 오셨네. 총각은 누구야? 손주야? 잘생겼네. 손주는 무슨. 그냥 아는 총각이야. 깍두기 좀 많이 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2그릇이 나왔습니다. 진우가 국밥을 보더니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고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진우는 국물과 밥만 먹을 뿐 뚝배기 안에 가득 든 고기와 순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숟가락으로 고기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어 앞접시에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물었습니다. 왜? 고기에서 냄새 나냐? 왜 안 먹고 건져내? 진우가 흠칫 놀라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건져낸 고기를 식혀서 비닐봉지에 담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집에, 아니, 병원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병원 밥이 맛없다고 통 못 먹어서요. 동생이 아파? 네. 급성 백혈병이라 항암 치료 중이거든요. 어제부터 오빠가 사주는 순대국밥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사갔거든요.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사내 진미를 차려줘도 맛없다고 타박하는데 이 청년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동생을 위해 고기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뚝배기를 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져가라. 나는 이가 시원찮아서 고기 못 씹는다. 안 됩니다. 할머니 드셔야죠. 잔말 말고 담아. 국물 식기 전에 얼른. 말순이 호통을 치자 진우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말순의 고기까지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봉지를 품에 안는 모습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순이 물끄러미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고 네가 이 고생이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저런. 쯧쯧. 그럼 그동안 가장 노릇한 거야? 네. 아버지가 남기신 빚이 좀 있어서요. 그거 갚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대학은? 나이 보니까 한창 공부할 때 같은데. 아, 사실은 의대 다녔었어요. 본과 2학년 때 휴학했습니다. 의대? 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폐지 줍는 청년이 의대생이라니. 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동생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요. 일단 돈부터 벌어서 동생 살려놓고 복학하려고요. 공부야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 동우는 의대 등록금에 유학 비용까지 다 대줘도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동생을 살리겠다고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밑바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놈이다. 하늘이 내게 보내준 진짜 자식놈이 여기 있었구나. 말순이 결심한 듯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전부 꺼내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네, 아닙니다. 밥 얻어먹은 것도 죄송한데 돈이라니요. 절대 못 받습니다. 진우가 손사래를 치며 돈을 밀어냈습니다. 말순이 진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받아. 늙은이 소원이다. 동생 맛있는 거 사주고 너도 고기 좀 사 먹어.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거지. 할머니,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갚아.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되잖아. 말순의 간절한 눈빛에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갚을게요. 진짜 꼭 갚을게요. 10배, 아니 100배로 갚을게요, 할머니. 그래. 착하다. 말순이 진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거친 손의 감촉이 너무나 따뜻해서 말수는 잃어버렸던 삶의 온기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헤어지는 길. 진우는 버스 정류장까지 말순을 배웅하고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버스 창가에 앉아 멀어지는 진우의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청년의 모습이 외로워 보이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말순이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 나다. 네, 회장님. 아직 안 들어오시고 어디십니까?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그것보다 자네, 내일 당장 알아봐야 할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강진우라는 청년이야. 나이는 27쯤 됐고 휴학 중인 의대생이라더구나. 사는 곳이랑 동생 병원이 어디인지 샅샅이 조사해. 갑자기 그 청년은 왜? 내 인생 마지막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한다. 말순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내온 진우의 신상 명세서를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부모의 빚보증, 동생의 발병, 휴학, 막노동. 진우의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3시 말순이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북의 한 종합병원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복도를 지나 다인실 병실 앞. 말순이 병실 문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링거를 꽂고 잠든 깡마른 소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보조 침대에는 진우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아까 국밥집에서 싸온 고기 봉지가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잠결에 뒤척이며 이불이 흘러내린 동생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말순이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저 착한 것이. 말순이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원무과로 내려갔습니다. 당직 직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강진우 환자. 아니, 강진아 환자지. 그 아이 병원비랑 수술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전액 결제해 주세요. 네, 전액이요? 금액이 상당할 텐데요. 상관없으니 긁어요. 그리고 특실로 옮겨주고 최고 의료진 붙여줘요. 저, 보호자 되십니까?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할미라고 해두죠. 내 이름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결제를 마친 말순이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는 말순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동트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돈 쓰는 맛이 나는구먼. 그래, 이게 돈이지. 말순의 입가에 1년 만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서막이자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는 미소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박말순과 아들 부부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기에 충분했지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H백화점의 BVIP 라운지,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 박말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말순의 모습은 1년 전 시장통을 누비던 욕쟁이 할머니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말끔한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강진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스카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주황색 실크 스카프를 말순의 목에 대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색감이 너무 곱죠? 얼굴이 확 사는데요? 에이, 너무 화려하지 않냐? 늙은이가 주책맞게 무슨 주황색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할머니가 어디가 늙으셨다고. 피부가 백옥 같으신데. 어머, 회장님. 손자분이 어쩜 이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올 때마다 너무 다정하셔서 제가 다 질투가 난다니까요. 옆에서 시중을 들던 직원이 부러운 눈빛으로 거들었습니다. 말순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말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의대에 복학한 진우는 보란듯이 전액 장학생으로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공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말순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진우가 말순은 친손자보다 더 예뻤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진우가 빨간색 오픈카의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도 좋은데 뚜껑 열고 달릴까요? 바람 좀 쐬세요. 오냐, 좋다. 네가 운전하는 차 타면 나는 지옥불 구덩이라도 좋다. 아유, 할머니도 참. 좋은 데만 모실게요. 오픈카가 굉음을 내며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스치는 시원한 가을바람, 옆좌석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흥겨운 콧노래 소리. 말순은 차창 밖으로 손을 뻗으며 생애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자신을 옥죄던 가난과 자식에 대한 미련을 모두 털어버린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빌라촌 반지하 방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박동훈과 최미진 부부였습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바닥에는 전기요금 독촉장과 법원 등기가 수북이 쌓여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피어오른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야, 박동훈, 돈 구해온다며. 빈손이야? 친구들한테 빌렸다며. 아, 소리 좀 지르지 마. 친구 놈들도 다 전화 피하고 대출도 더 이상 안 나온대.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우린 굶어 죽어. 이 곰팡이 구덩이에서 쌀 떨어진 지가 언젠데. 동훈이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훈은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바이오 주식은 상장 폐지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고 병원 운영 자금까지 끌어다 쓴 탓에 병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나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미진이 동훈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지. 의사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 데서 결혼했더니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게 해? 이 무능한 인간아. 당신은 잘한 거 있어? 친정 명의로 빼돌린 돈, 그거 도박으로 다 날린 게 누군데? 장모님 댁 전세금까지 뺐다며. 뭐,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생활비 안 갖다 주니까 불려보려고 한 거 아니야. 남 탓하지 마.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때 미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 생각난 듯 미진이 동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 찾아봐. 그 노인네 분명히 뭔가 있어.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 1년 전에 우리랑 연 끊고 사라지셨잖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아니야. 내 촉이 그래. 그때 식용유 사건 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그리고 그 옷차림. 혹시 알아? 숨겨둔 땅이라도 있을지. 노인네들 베개 속에 금괴 숨겨두고 그런다잖아. 동훈이 고개를 저었지만 미진은 집요했습니다. 돈이 급해진 미진은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순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몇 시간 뒤 미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미진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 강남 최고급 호텔? H호텔? 거기서 젊은 남자랑 밥을 먹고 있다고? 미진이 전화를 끊고 동훈을 쳐다보며 입을 딱 벌렸습니다. 여보, 들었어? 어머님이 지금 H호텔 BVIP 룸에 있대. 그것도 새파랗게 어린 놈이랑. 밥값이 얼만 줄 알아? 1인당 30만 원이야. 뭐, 엄마가? 말도 안 돼. 그 비싼 호텔에 엄마가 무슨 돈으로 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 내 말이 맞잖아. 숨겨둔 돈이 있었던 거야. 이 노망난 노인네가 제비한테 홀려서 돈을 퍼붓고 있는 거라고. 우리 돈을. 동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은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컵라면으로 때우는데 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호텔에서 호의호식한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가자. 가서 잡아야 해. 우리 돈이야. 그건 내 유산이라고. 동훈과 미진이 낡은 경차에 시동을 걸고 강남으로 질주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덜덜거렸지만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한 두 사람은 헐레벌떡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꼬질꼬질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동훈과 헝클어진 머리의 미진은 화려한 호텔 로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투숙객 아니시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비켜.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의사야. 박 원장이라고. 동훈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거지 아니야? 의사라는데? 술 취했나 봐. 그때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며 박말순과 강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말순은 귀부인 그 자체였습니다. 우아한 걸음걸이와 당당한 태도, 1년 전 밥상을 엎던 그 할머니라고는 믿을 수 없었지요. 옆에 선 진우 역시 잘 재단된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말순을 정중하게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동훈과 미진은 순간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 저 옆에 놈은 또 누구야? 옷 입은 것 좀 봐. 저거 명품이잖아. 미진이 진우의 번쩍이는 구두와 말순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부와 명예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질투심과 탐욕이 미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미진이 보안 요원을 밀치고 로비 중앙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년, 돈 없다며, 우리한텐 돈 한 푼 없다며, 이게 다 뭐야? 미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우아한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미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미진이 도끼 어린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야, 이 제비놈아. 우리 어머님 꼬셔서 돈 뜯어내니까 좋냐? 그 돈 내놔. 우리 돈이야. 우리 남편 유산이라고. 진우가 당황하여 말순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이러세요? 어르신께 무례하게. 비켜. 어디서 어린 놈이 까불어. 이게 내 돈으로 호강을 해? 미진이 진우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미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습니다. 아, 이거 나 며느리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만나겠다는데 왜 이래. 경호원들이 미진과 뒤따라 달려오던 동훈을 순식간에 제 앞에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처박힌 동훈이 고개를 들어 말순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머니는 자신이 알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맞죠?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부자였어요? 강남 빌딩 주인이라는 소문이 진짜였어요?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엄마, 저 동훈이에요. 아들 동훈이.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난 아들 없습니다. 1년 전에 죽었거든요. 내 가슴에 대못 받고 죽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판사의 판결봉 소리처럼 엄중하게 울렸습니다. 미진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있는 거 다 봤어. 그 돈 우리 거잖아. 내놓으라고. 우린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아. 말순이 진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의 차가움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가자. 광견병 걸린 개들이 짖는구나. 신경 쓰지 마라. 물리면 약도 없다. 네. 할머니. 모시겠습니다. 진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탔습니다. 동훈과 미진이 쫓아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힘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앞좌석에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 이제야 진짜 남이 된 것 같아. 호텔 로비에 남겨진 동훈과 미진은 보안팀에 의해 짐짝처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두 사람 위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피해서 갔습니다. 미진이 빗물에 젖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해 죽겠어. 저 돈이 다 우리 건데. 저 늙은이가 우릴 속였어. 미진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동훈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진짜 부자였어. 그 많은 돈을 숨기고 우리한테 식용유나 받고 있었던 거야? 배신감 느껴. 여보, 일어나. 이대로는 못 끝내. 억울해서 못 살아. 미진이 동훈의 팔을 잡아 끌어 일으켰습니다. 미진이 목에 걸고 있던 결혼 예물 목걸이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동훈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거 예물시계랑 목걸이 아니야? 마지막 남은 거잖아. 이거 팔자. 전당포 가서 돈 만들어. 뭐하게? 쌀 사게? 사람 써야지. 곱게 말해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뺏어와야지. 미진이 빗속에서 번득이는 눈으로 리무진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찾아올 거야. 죽여서라도 뺏어올 거라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개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의 한 뒷골목 전당포 앞 녹슨 셔터가 반쯤 올라가자마자 최미진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박동우는 누가 볼세라 옷깃을 여미며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가게 안에는 험상궂게 생긴 주인이 돋보기 안경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진이 핸드백을 거칠게 열더니 손수건에 쌓인 폐물들을 유리 진열장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결혼식 때 동훈이 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동훈이 차고 있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미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거 현금으로 바로 바꿔줘요. 지금 당장. 주인이 느릿느릿 물건을 집어들더니 돋보기로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급전이신가 보네. 물건은 좋은데 작물 아니죠? 요즘 경찰 단속이 심해서. 아,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무슨 작물이에요. 값이나 제대로 쳐줘요. 다이아몬드는 감정서 없으면 똥값인 거 아시죠? 시계도 기스가 좀 있네. 다 합쳐서 500. 뭐라고요? 이 시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 건데 사람 놀려요? 미진이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배짱을 부리듯 폐물을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싫으면 딴 데 가시든가. 이 아침에 현금 박치기 해주는 데가 어디 흔한 줄 아시나? 미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어디로 숨어버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미진이 떨리는 손으로 폐물을 다시 주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알았어요. 500 줘요. 대신 5만 원권으로 지금 당장. 주인이 금고에서 돈다발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미진이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쑤셔 넣으며 동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도심 외곽에 간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리문에는 이송센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불법 요양병원 브로커의 아지트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소파에 미진이 앉자마자 전당포에서 받은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눈매가 매서운 브로커가 돈을 확인하고는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화끈하시네. 걱정 마쇼. 우리 애들이 솜씨 하나는 확실하니까.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지. 조건은 확실하죠? 절대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 면회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그냥 세상에서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치매 중증 환자로 서류 꾸며서 깊은 산속 병원에 처박아들이지. 거기 들어가면 죽어서나 나오는 거야. 보호자 동의 없이는 대통령 할애비가 와도 못 꺼내. 브로커의 섬뜩한 말에 동훈이 사색이 되어 미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동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래도 엄마인데. 이거 범죄잖아. 나중에 걸리면 어떡해? 이 멍청한 인간아. 정신 안 차려? 그 돈 다 뺏기고 평생 빚쟁이한테 쫓기면서 살래? 엄마가 아니라 돈주머니라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미진이 동훈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탐욕의 눈이 먼 부부는 결국 악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말수는 여느 때처럼 아침 산책을 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공원은 사람의 발길이 뜸해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뒤따르던 경호팀장이 말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안개가 짙어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산책을 건너뛰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저희가 바로 옆에서 근접 경호를 하겠습니다. 아니야. 매일 걷던 길인데 뭐 어때서? 그리고 이따가 진우 녀석 오기로 했어. 손주놈 만나는데 깍두기들 우르르 달고 가면 애가 불편해해. 하지만 괜찮다니까.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저기 주차장에서 대기해. 내 말 안 들려? 말순이 완강하게 손을 내저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경호팀장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말순이 김 변호사가 준 흑단 지팡이를 짚고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축축하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이 벤치에 앉아 저 멀리서 다가올 진우를 기다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 이 녀석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보이지? 오늘따라 안개가 심하네. 설렁탕이나 한 그릇 사 먹여야겠다. 그때였습니다. 공원 산책로 옆 덤불 속에서 검은색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유령처럼 다가온 차가 말순의 벤치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긱!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에 말순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합차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남성 2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말순의 양팔을 낚아챘습니다. 누구야? 뭐하는 짓들이야? 이거 안 나? 말순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남성들의 악력은 칠순 노인 혼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말순이 필사적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지팡이가 남자의 어깨를 가격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살려. 납치야. 사람 살려. 말순의 비명소리가 안개를 뚫고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가던 산책객 몇 명이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덤불 뒤에 숨어있던 미진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진이 울상을 지으며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네, 무슨 일이길래? 어머님이 치매가 심해지셔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시네요. 요양병원으로 모셔가는 중인데 자꾸 저러셔서. 아이고, 어머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미진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말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순이 미진을 알아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꾸민 짓이냐?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미를 납치해? 이거 안 나.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며느리도 못 알아보시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사람들 보잖아요. 미진이 말순의 몸을 껴안는 척하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좋게 말할 때 타세요. 추하게 늙어서 길바닥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소리 지를수록 어머님만 미친년 되는 거예요. 뭐라? 이 천하의 몹쓸. 말순이 미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말순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눈물 연기에 속아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쯧쯧, 노망이 났나 보네. 며느리가 고생이 많아. 그러게. 치매가 저래서 무섭다니까. 곱게 늙어야지 원. 말순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말순은 짐짝처럼 차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미진이 차에 올라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출발해. 최대한 빨리. 서울 벗어나.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자 하나가 말순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진정제였습니다. 말순의 시야가 흐릿해지며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었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기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말순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말순이 눈을 떴을 때는 사방이 꽉 막힌 어두컴컴한 방 안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는 코를 찌르는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양손과 발목이 침대 난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철컹. 육중한 철창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의 불빛을 역광으로 받으며 미진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잔뜩 겁을 집어먹은 동훈이 쭈뼛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미진이 침대 옆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정신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너, 여기가 어디냐? 나를 풀어라. 당장 풀지 못해. 말순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미진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긴 어머님이 평생 사실 집이에요. 아주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이죠. 자,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밥은 굶기지 않을게요. 서류의 제목은 전 재산 증여 위임장과 성년 의견인 지정 동의서였습니다. 말순이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미친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 같은 짐승들한테는 10원 한 장 못 준다. 내 돈이 그렇게 탐나더냐? 어머,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여기서 나갈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도장을 찍거나 송장이 돼서 나가거나. 선택은 어머님이 하세요. 동훈이 너 이놈, 거기 서서 뭐하냐? 내 처가 하는 짓이 안 보이냐? 당장 애미를 풀어주지 못해. 말순이 뒤에 서 있는 아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동훈이 움찔하며 미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동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도장 찍으세요. 그러게 왜 돈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 좀 도와주시지. 엄마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뭐라고? 이 못난 놈. 내가 너를 의사 만든다고 뼈가 녹도록 일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말순의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돌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끄러워. 좋은 말로 할 때 찍어. 안 그러면 밥이고 물이고 없어. 굶어 죽고 싶어? 퇴. 말순이 입안에 모아두었던 침을 미진의 얼굴에 뱉었습니다. 미진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아, 이 더러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희한텐 안 준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라. 죽어서 귀신이 돼서라도 너희는 용서 못한다. 말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미진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에 찬 눈으로 말순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원대로 해드리죠. 여기서 평생 썩으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테니까. 미진이 동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자 여보. 배고프시면 알아서 찍겠지. 며칠 굶겨봐야 정신을 차리지. 잠깐만. 엄마 밥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약도 드셔야 하는데. 시끄러워. 정신 교육 좀 받아야 해. 나가. 쾅. 철창 문이 닫히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순이 닫힌 문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동훈아, 동훈아, 다시 와라. 문 열어.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복도의 서늘한 정막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체불명의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습니다. 그건 뭐냐? 오지 마라. 저리 가. 나 안 아파. 환자분, 영양제랑 진정제 섞은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 지시입니다. 안 맞아. 나 안 미쳤어. 살려줘. 사람 살려. 간호사가 익숙한 솜씨로 말순의 팔을 제압하고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자 온몸에 힘이 빠지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기억을 갉아먹고 의지를 꺾는 약이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말순의 시선이 방구석을 향했습니다. 납치될 때 쥐고 있었던 흑단 지팡이가 쓰레기처럼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 손잡이 안에 김 변호사가 심어둔 GPS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순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보았지만 묶인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진우야, 김 변호사, 나 여기 있다. 제발. 말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멈췄습니다. 깊은 어둠이 말순을 집어삼켰습니다. 지팡이의 은색 손잡이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는 빗방울만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초조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도착해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을 박말순이 3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진우가 빗속을 뚫고 공원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김 변호사가 보낸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경호팀장의 멱살을 잡듯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게 회장님께서 혼자 산책하신다고 저희를 물리기시더니 그 뒤로 안 보이십니다. 공원을 다 뒤졌는데 흔적도 없어요. 뭐라고요? 혼자 두면 어떡해요? 무슨 일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예요? 진우가 고함을 지르며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김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군,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만나셨습니까? 변호사님, 할머니가 안 계세요. 전화도 꺼져 있고 공원에서 감쪽같이 사라지셨어요. 뭐라고요? 납치. 설마 납치입니까? 수화기 넘어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강군, 침착하게 들으세요. 제가 회장님 지팡이에 손을 써뒀습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뒀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치 추적이요? 빨리요. 제발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진우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김 변호사가 모니터를 켜고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잡혔습니다. 경기도 포천 외곽의 야산입니다.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이에요. 주소 찍어주세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위험합니다, 강군. 경찰에 협조 요청했으니 같이 움직이세요. 경찰 기다릴 시간 없어요. 지금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진우가 전화를 끊자마자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오토바이 배기음이 맹수처럼 포효했습니다. 진우가 헬멧 실드를 내리며 스로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빗줄기가 화살처럼 헬멧을 때렸지만 진우의 눈에는
오직 앞만 보였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요.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진우의 오토바이가 빗속을 가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김 변호사도 즉시 경찰청장 한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청장님, 김 변호사입니다. 박말순 회장님이 납치되셨습니다. 위치는 확보했습니다. 네, 특공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김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사설 경호팀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전원 차량 탑승, 목적지는 포천이다. 회장님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우리 다 옷 벗어야 한다. 밟아.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경광등을 켜고 진우의 뒤를 쫓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는 순식간에 추격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1시간 뒤 경기도 포천의 깊은 산속, 폐공장처럼 보이는 낡은 건물 하나가 음산하게 서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는 그곳은 세상에서 버려진 노인들을 가두는 불법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제 정문 앞을 험상궂은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담배를 피우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토바이 소리 같은데? 이 산골짜기에 무슨 오토바이야? 멧돼지라도 내려오나 보지. 직원들이 낄낄거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진우가 탄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문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저 미친놈 봐라. 야, 막아. 직원들이 기겁하며 흩어졌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낡은 철제 정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진우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바닥을 구르며 낙법을 취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진우가 벌떡 일어나 헬멧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놀란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뭐야, 이 새끼는 죽고 싶어 환장했냐? 우리 할머니 어디 있어? 박말순 할머니 어디 있냐고. 진우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직원들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찾으러 지옥까지 왔냐? 잘됐다. 너도 같이 보내주마. 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진우가 날렵하게 몸을 숙여 피하고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직원의 턱이 돌아가며 나동그러졌습니다. 진우는 막노동판에서 다져진 근육과 깡으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린다는 각오였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진우가 직원들을 밀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와 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우가 닥치는 대로 방문을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왔어요. 진우예요. 그때 복도 끝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진우가 몇 번이고 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우지끈. 경첩이 뜯겨나가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축 늘어져 있는 말순이 보였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달려가 말순의 손목을 묶은 끈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풀린 흐릿한 눈동자가 진우를 알아보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누구냐? 저리 가라. 저예요. 진우요. 제가 늦어서 죄송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진우가 말순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진우의 뜨거운 눈물이 말순의 볼에 떨어지자 그제야 말순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을 들어 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진우냐? 내 새끼 진우 맞냐? 네, 저예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아이고, 꿈인 줄 알았다. 네가 진짜 왔구나. 말순이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건물 전체가 진동했습니다. 김 변호사와 경찰 특공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와 병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여기는 경찰 특공대다. 건물은 포위됐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하면 발포한다. 병원 사무실 금고 뒤에 숨어있던 박동훈과 최미진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동훈을 째려봤습니다. 야, 문 잠가. 절대 열어주지 마. 어떻게 경찰이 왜 와? 나도 몰라. 여보, 우리 이제 끝난 거야? 감옥 가는 거야? 닥쳐.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린 보호자야. 합법적으로 입원시킨 거라고 우기면 돼. 미진이 끝까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폭파되듯 열리고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동훈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미진은 끝까지 버티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영장 가져왔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원장 나오라고 해. 특공대원이 미진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이 미진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김 변호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장요? 여기 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혐의는 존속 납치 및 감금, 특수상해, 그리고 의료법 위반 교사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해예요. 우린 엄마가 아프셔서 효도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훈이 김 변호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더러운 것을 보듯 발을 뺐습니다. 효도요? 법정에서 판사님께도 그 말이 통하나 봅시다. 그리고 이거 당신들이 쓴 각서랑 병원 CCTV 영상 다 확보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흔들어 보인 증거물에 동훈과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응급처치를 받은 말순이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질척거렸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던 동훈과 미진이 말순을 보고 발악했습니다. 엄마, 말 좀 잘해줘요. 우리 감옥 가기 싫어요. 어머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안 보이세요? 미진이 악을 쓰며 경찰관을 밀치려 했습니다. 말순이 진우를 멈춰 세우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순의 손에는 되찾은 흑단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해? 네, 엄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빚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동훈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말순이 지팡이를 들어 올려 동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치 남을 대하듯 건조한 손길이었습니다. 동훈아, 네 엄마. 내 아들은 30년 전에 죽었다. 네. 착하고 성실했던 내 아들 동훈이는 네가 의사 가운 입던 날 죽었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돈에 미친 범죄자일 뿐이다. 동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말순이 이번에는 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진은 여전히 도끼 어린 눈으로 말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뭘 봐요? 이게 다 노인네가 돈 안 줘서 생긴 일이잖아. 우리 인생 망치니까 시원해요? 미진이 너. 왜요? 뭐?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잘 생각해봐라. 돈이 주인을 무나, 걔가 주인을 무나. 너는 돈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썩어라. 이 늙은 마녀가 미진이 달려들려 하자 경찰관들이 강제로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철창 너머로 두 사람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우야, 내 할머니. 가자. 집으로. 내 진짜 집으로. 말순이 지팡이의 의지에 등을 돌렸습니다. 경찰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빗물 고인 바닥에 비쳐 어지럽게 춤을 췄습니다. 진우가 말순을 자신의 등에 업었습니다. 1년 전 리어카 사고 때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꽉 잡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그래. 고맙다. 내 새끼. 진짜 고맙다. 말순이 진우의 넓은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진우의 옷을 적셨습니다. 멀리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이혼 및 형사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 노모 납치 감금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이트가 연일 뉴스를 도배했기 때문이죠. 법정 안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들어오고 피고인석으로 박동훈과 최미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미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산발이었고 동우는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헐뜯느라 바빴습니다. 미진이 동훈을 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박동훈, 네가 시켰다고 말해. 네가 엄마 돈 탐나서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 꾸민 일이잖아. 나는 말렸어. 당신이 엄마 병원 보내자고 했지 내가 했어? 이 찌질한 놈이 어디서 덤터기를 씌워. 내가 너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며 몸싸움이라도 벌일 기세이자 교도관들이 그들을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조용히 하세요. 지금 여기가 시장 바닥인 줄 압니까? 장내가 조용해지자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증인석 문이 열리고 박말순이 김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단정한 한복 차림에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동훈과 미진은 기가 죽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말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아들과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년 전 저들은 이미 저를 버렸으니까요.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순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엔 한우를 보내고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유통기한 지난 식용유를 던져줬지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저를 벌레 보듯 내쫓더군요.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가 재산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를 납치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 독방에 가두고 약을 먹여주기려 했습니다. 제 아들놈은 그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말순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법정 안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동훈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판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오해하신 거라고요. 우린 진짜 치료받게 해드리려고. 거짓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말순이 차가운 눈으로 미진을 쏘아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미진이 범행을 모의하며 나눈 통화 녹취록과 어머니 사망 후 재산 처분 계획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미진이 작성한 자필 메모가 띄워졌습니다. 노인네 처리 후 빌딩 매각, 현금화해서 해외 도피. 뒤이어 스피커를 통해 미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 그냥 죽여버릴까? 약 좀 많이 쓰라고 해. 숨만 붙어 있으면 도장은 찍을 수 있잖아. 녹음된 목소리가 나오자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저런 천하의 나쁜 년 하는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판사가 미진을 노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목소리 본인 맞습니까? 그게 홧김에 그냥 한 말이지 진짜 죽이려고 한 건 그냥 한 말이 납치와 감금으로 이어졌군요.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박동훈, 징역 7년. 피고인 최미진, 징역 10년에 처한다. 또한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박말순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을 박탈한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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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동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이건 무효야. 내 돈 내놔. 내가 그 돈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데. 미진이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교도관들이 그들의 팔을 꺾어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두 사람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말순이 그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진우가 달려나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만 우세요. 진우야, 내 새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우가 말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였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말순의 흐느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세상은 다시 봄을 맞이했습니다. 박말순의 대저택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순의 팔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자 아주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 아닌 말순의 집 마당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피를 나눈 친척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말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말순이 후원하는 장학생들, 건강을 되찾은 진우의 여동생 진아,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 김 변호사까지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진우가 늠름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어머니의 80번째 생신이자
제가 정식으로 박말순 여사님의 아들이 된 날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입양 서류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말순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진우의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난 세월의 고생을 다 보상받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네가 내 선물인데. 말순이 상자를 열자 빨간색 스포츠카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냐? 장난감차? 아직은 인턴이라 돈이 없어서요. 전문했다고 돈 많이 벌면 이 열쇠고리에 맞는 진짜 빨간 스포츠카 뽑아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허풍은. 그래, 내가 그 차 탈 때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야겠다. 말순이 진우의 등을 찰싹 때리며 웃었습니다.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진아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진 진아의 볼이 발그레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냐, 오냐. 우리 예쁜 손녀. 이제 아프지 말아라. 말순이 진아를 끌어안고 볼을 비볐습니다. 이제 파티의 하이라이트,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테이블 위로 줄지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테이블 중앙의 산더미처럼 쌓인 한우 갈비찜이었습니다. 최상급 한우로 만든 갈비찜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이 직접 국자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말순이 가장 크고 살이 두툼하게 붙은 갈비 한 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진우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2년 전 아들 집에서 개밥 취급을 당하며 쫓겨났던 그 서름이 국밥집에서 진우가 동생을 위해 고기를 남기던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내 아들.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진우가 눈시울을 붉히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드세요. 제가 발라드릴게요. 진우가 갈비살을 발라 말순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말순이 오물오물 고기를 씹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였습니다. 친자식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말순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잔을 채우세요.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샴페인 잔에 부딪혀 황금빛으로 부서졌습니다. 말순이 하객들을 둘러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디다. 하지만 겪어보니 아니었어요. 피보다 더 진하고 피보다 더 뜨거운 게 있더군요. 말순이 진우와 진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들이 내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내 진짜 가족입니다. 위하여, 위하여. 건배사가 울려 퍼지고 음악 소리가 정원을 채웠습니다. 진우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김 변호사님도 이리 오세요. 진아도. 말순이 소파 가운데 앉고 양옆에 진우와 진아가 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뒤에서 든든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벽 깨진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사진이 걸릴 것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찰칵 말순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핏줄로도 묶을 수 없는
오직 진심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은 이 아이들과 함께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돈으로 저울질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최후,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다가온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말이 가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박말순 회장님과 진욱군이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서운함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고 착한 마음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